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특히 뇌경색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한정훈이라고 하고요. 신경과 안에서 조금 독특하게 이제 뇌혈관 관련된 시술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뇌의 가장 큰 혈관, 경동맥, 가장 중요한 경동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긴 동영상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함께 보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뇌 기둥의 비수술적 강화. 뇌혈관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수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시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뭔가를 열고 그런 전신마취하고 이런 큰 일들을 벌이지 않더라도 시술로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부학 책에서 갖고 온 내용이고, 이제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이걸 돌려주는 게 심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혈관이 결국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주는 뇌와 관련된 뇌혈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혈관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경동맥은 한자 그대로 목에 있는 동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동맥이라고 다 모든 게 뇌랑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심장 요 밑에 심장에서 점차 올라오면서 총경동맥이라는 것이 되고 걔네들이 이제 나눠지면서 이렇게 피부 여러분들이 귀 뒤나 여기 턱 아래나 관자놀이 만져보시면은 뻘떡뻘떡 뛰는 동맥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걔네들은 외경동맥의 분지로서 가지로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고요.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릴 내경동맥이 바로 뇌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 되겠습니다. 이 옆에 사진 역시 이제 해부학 책에서 사람의 피부와 뼈들과 이런 것들을 박리를 하고서 저희가 이제 보는 사진인데요. 밑에 이제 심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팔로 가는 혈관이 나오면, 이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총경동맥이 이렇게 제일 큰 게 나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과 그 얼굴 피부, 그 다음에 얼굴 안쪽에 기관으로 가는 외경동맥이 나오는 거고, 내경동맥이라고 하는 다소 더 큰 혈관이 나오면서 뇌 안쪽에 혈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박리를 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부분을 이 사진처럼 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이런 목을 노출할 필요 없이 다른 다리 쪽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해부학 전체 사진에서 뇌혈관만을 이제 따온 건데요. 뇌혈관 중에 뼈를 제거하고 피부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뇌혈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대동맥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혈관들이 큰 게 세 가지가 보통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경동맥이 나오고, 마른 척추동맥이지만 뇌와도 직결되어 있는 척추동맥, 이렇게 종류는 두 가지가 크게 뇌혈관과 중요하게 되어 있고, 가지수는 양쪽으로 해서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동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동맥 같은 경우는 쭉 올라오면서 요 그림만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중대뇌동맥이라고 해서 양측을 크게 먹여 살리는 혈관이 나오게 되고, 또 경동맥에서 전대뇌동맥이라고 앞쪽을 먹여 살리는, 앞과 뒤쪽을 어느 정도 먹여 살리는 또 큰 혈관이 나오게 되고, 이제 척추동맥, 더 작은 척추동맥에서는 뇌의 뒷부분을 먹여 살리는 후대뇌동맥이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해부학 사진에서 제가 사진을 좀 오버랩을 시켜본 건데, 혈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친구들이 공급을 이런 식으로 대뇌, 소뇌, 그다음에 뇌줄기, 그다음에 밑으로는 척수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동맥이 얼마나 먹여 살리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시는 곳이 아까 이제 중대뇌 동맥이라고 옆쪽으로 뻗어 나오는 가장 큰 뇌 안쪽에 있는 혈관인데요. 걔네들이 뇌 전체 뇌의 50% 정도를 혈류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아까 경동맥에서 또 다른 나온 작은 이제 브랜치인데 가지인데, 걔네들이 전체 뇌의 한 20% 정도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 부분은 이제 뒤쪽으로 가는 혈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경동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걔네가 또 나머지 한 20-30%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 이 부분들이 50%, 20%를 합치면 70%나 경동맥에서 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동맥이 다치면, 뇌경색이 있거나 경동맥에 혈전이 차거나 협착이 생기면서 막혀버리거나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동맥 아래쪽을 다치거나 이제 중대뇌 동맥을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뇌경색이 옵니다. 피가 안 가서 생긴 뇌졸중, 뇌경색이 오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영역, 아까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도 영역에 뇌경색이 오면서 그냥 뇌경색이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큰 뇌경색은 거의 대부분 뇌부종을 동반을 하게 되고, 뇌부종이 오면은 이제 사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핸디캡이 남냐 안 남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거의 한 70-80% 정도의 사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뇌압이 이제 연수라고 하는 숨골을 누르지 않게 뼈를 열어주는 두 개 감압술을 시행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큰일이 생기고 나면 사실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어떤 치료를 감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크게 현행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90%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 시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름은 너무 어렵죠. 경동맥 내막 절제술, 저도 버벅거리는데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는 수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맥경화 덩어리를 걷어내는 수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같은 경우는 다리로 타고 들어가서 카테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동맥 풍선 확장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제 경동맥 내막 절제술 수술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 정도부터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동맥, 정맥 가릴 거 없이 카테타로 혈관 관련된 치료를 하는 기법들이 아주 붐이 일어났고 지금은 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발로서 이제 이 시술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먼저 근데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목 쪽에 조금 괴기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걷어냈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거기가 이제 여기가 그 총경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에서 올라오고서 가장 굵은 혈관이었고, 그게 분지가 되면서 얼굴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뇌로 가는 혈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혈관벽에 이제 이런 동맥경화들이 있게 되고, 그게 점점 차올라가면 이 진한 노란색의 얇은, 아주 좁은 직경밖에 이제 남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거나 하면은 날아가면서 결국은 뇌 안쪽에 팍 막히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주 위중한 뇌졸중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말 그대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동맥을 절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치즈 같은 그 덩어리들을 걷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을 직접 꼬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패치를 덧대서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 부드럽게 그 꼬매는 작업을 하고 이제 완수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수술을 경험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절개가 이제 물론 사진을 제가 더 크게 뽑아온 거긴 하지만 한 5cm에서 10cm 정도, 이 정도를 목에 이제 절개 상처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미용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면들이 있지만
이런 이 경동맥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뭐 말씀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키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신경들, 그것들이 다치게 되면 그것들이 다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수술하시고, 경동맥 내막 절제술 수술을 하시고 나서 목이 쉬어버린다거나 삼키는 게 안 돼서 폐렴이 오시거나 이런 부작용들을 간혹 가다가 경험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혈관 그 시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혈관 조영술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5cm에서 10cm 정도를 절개를 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한마디로 카테타라고 하는 아주 작은 관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cm가 아니라 5mm 정도만 허벅다리에, 사타구니에 이제 절개를 해서 거기로 모든 것들이 이제 넣고 빼고 교체하고 이런 작업들로 치료가 다 끝나는 건데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택배라고 써놨는데, 암벽 등반 같은 거 실내에서 하실 때 손을 먼저 뻗고 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손 뻗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혈관이 크게 다치지 않게 아주 부드러운 와이어들을, 선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혈관보다 훨씬 작은 카테터를, 길다란 카테터를 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게 이제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할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택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건데, 와이어 빼고 이제 여기 다리 끝에서 전달할 물질들을 이렇게 넣어서 목표로 하는 뇌혈관에다가 치료를 하거나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저 택배 배달 물질이 조영제다,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진단적 혈관 조영술, 진단을 위한 혈관 조영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무언가를 막거나 넓히거나 뚫는 물질을 넣는다, 그럴 때는 저희가 치료적 혈관 조영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적 혈관 조영술은 이제 특히 동맥류 치료나 이제 터질 듯한 동맥류 치료나 이런 걸 할 때 필수적이고, MRI나 CT 혈관 사진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어도 실제로 딱 찍어보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MRI나 CT에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로 어프로치를 할지, 또 접근을 할지, 그런 것들도 저 진단적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다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진단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혈관 조영술은 저희가 같은 말로 혈관 중재 치료, 혈관 내 치료,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다 동반이 되는데, 뭐 종합적으로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수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막는 물질을 전달을 해서, 코엘이라는 물질 같은 걸 전달을 해서 동맥류를 막는다, 그래도 이제 치료적 혈관 조영술이 되겠고, 스텐트나 풍선 같은 거를 배달을 해서 여기를 넓히고 또 고정하고 혈관을 확보해 놓고 이런 것도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관 조영술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은 이제 아까 카테터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지금 제가 배경 화면이 조금 자줏빛이라서 조금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큰 직사각형 빨간색이 이제 여러분들 큰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와이어라고 하는 손을 뻗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카테터를 짚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카테터를 넣고, 최종적으로 가장 가느다란 카테터를, 가장 긴 카테터를 넣어서 목표로 하는 지점에, 이제 뇌혈관이면 뇌혈관, 뭐 심혈관이면 심혈관, 간 쪽이면 간, 이렇게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가장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다 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어는 쏙 빼내고 배달 물질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다 다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리 밖에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배달 물질을 넣으면 목표로 하는 곳에서 쏙 하고, 저희가 스텐트면 스텐트를 쓰는 거고, 코일로 막고 싶으면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서는 이제 요 사타구니의 일부만을 절개해서 한 5mm 남짓입니다. 일부만을 절개를 해서 이 잠수함 같은 시스템이 와이어 카테터,
계속적인 이제 반복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목혈관, 팔혈관, 심장혈관, 간 이런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처음 들어가는 도입관이라는 건데요. 이제 나머지 뒤에 들어갈 카테터들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대퇴동맥에 바로 꽂히는 거고, 요 부분,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심을 빼내서 이제 실제로 쓰게 되는 카테터를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택배 물질들을 배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령이실수록 그렇고요. 뭐 젊은 분들도 가끔 있는 일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종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겠고, 지금 이 그림이 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심장은 여기 있고요. 피는 이렇게 대동맥을 따라서 다리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으로 뇌혈관을 위해서 시술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테터가 탁탁 걸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부학적인 위치, 뭐 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어려울 때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카테터 하나를 두고 한두 개 정도 둔 다음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커브가 여러 가지로 있는 다양한 카테터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웬만하면 저희가 치료든 검사든 이제 완수를 하게 되죠.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이건 갖고 온 거고요. 이제 다리로 들어가는 동맥은 1cm가 채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퇴동맥, 총대퇴동맥인데 한 8mm, 뭐 1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처음 카테터를 넣어서 도입관을 넣고 그 속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경동맥이죠. 그 총경동맥이거나 아니면은 뇌로 가는 내경동맥. 얘네들도 1cm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카테터들도 1cm도 안 되는 녀석들로 다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로 갈 때 이렇게 이제 이게 비단 뇌뿐만이 아니라 이 시술 기법이 모든 종류의 모든 장기의 혈관에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거고, 뇌로 가는 카테터들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또 이제 복부장기, 대동맥 쪽에도 이런 것들을 써서 시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골반장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혈관 조영실입니다. 이제 이게 시암이라고 하는 촬영 기기고요. 그다음에 CT를 이동하면서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배율로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기구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시술자들은 이쪽에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화면을 보면서 상황이 어떻구나. 이분은 이제 치료를 한 분은 아니고 이제 그 진단적 혈관 조영술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좀 이게 가끔 가다가 저희가 죄송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나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와, 이거 어떻게 뭐 안 아프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해도 되는 거 맞냐, 이미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부들부들 많이들 떠시죠. 심지어 이제 시술을 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눈 뜨고 이게 막 궁금해서 막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실제로 얘기하면서 또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누우시면 제가 아까 이제 도입관이라고 가장 크고 다리에 바로 꽂는 그런 관을 꽂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도구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절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환자분의 중간선이 되겠고, 이게 허벅다리입니다. 오른쪽 허벅다리인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 절개를 하고 도입관 카테터를 꽂고, 결국은 다 여기로 지금 치료 물질들을 넣는 거거든요. 뭐 나머지 카테터, 와이어, 뭐 배달 물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거 정도의 피부 절개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술하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컨셉적으로는
이게 이제 목 부분입니다. 이게 외경동맥, 피부로 가는 동맥이고, 그다음에 내경동맥, 뇌로 직접 가는 이제 동맥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 건데, 이거를 막 밀치거나 하게 되면 터지면서 혈전 물질들이 막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뇌경색은 불 보듯이 뻔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EPD, 색전 방지 기구를 이렇게 우산같이 이렇게 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산같이 펴놓고 멀리 날아가면은 뇌 깊은 곳에 이제 박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 있는 우산이라서 다리에서 저희가 이걸 잡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 장치를 걸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2009년 자료인데 제가 사진이 너무 예뻐갖고 일단 이걸 갖고 왔지만 순서는 DAB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 장치를 걸어 놓고 그다음에 풍선을 먼저 불어서 이 동맥경화 이렇게 좁은 녀석들을 옆으로 펴주게 됩니다. 핀 다음에 이제 스텐트 물질을, 스텐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렇게 다 노출이 된 채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긴, 그 녀석들 역시도 이런 긴 카테터 안에 스텐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쪼그라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카테터 째로 거기 위치시킨 다음에 요렇게 피면서, 알아서 요렇게 이제 피면서 쫙 붙는, 이건 나중에 동영상으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김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진행하시게 된 김채영 교수님과 아까 일이 좀 있으셔서 네. 지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사진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보호기구를 깔아놓고 날아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풍선으로 피면서 혈관이 확보가 됐으면은 다시 좁아지지 말라고 이런 스텐트를 딱 피면서 이제 고정을 하는 게 되겠고요. 이 모든 과정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퇴동맥의 한 5mm 남짓, 여기서 시작해서 와이어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 배달 물질을 보내주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10cm가 아니라 5mm입니다. 5cm도 아니고. 이걸 뭐 다 기억하시려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좀 뭐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목에다가 다이렉트로 절개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구조가 얼마나 난해한지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전신 마취를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고령 연세라든지 이제 심폐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술 전, 치료 전 고려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미 수술하기 전에 그러기가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술 같은 경우는, 이 스텐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런 여기 뇌혈관 경동맥까지 도달하기까지 코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기구들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잘 버텨주고 카테터의 종류도 너무 많아지면서 거의 물리적으로 시술로서 해결이 어려운 혈관 위치는 없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단순히 이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케이스 한 2개 정도 갖고 나왔고요. 꽤 수월하게 이제 이 시술로 치료했던 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분 다 올해 치료했던 분이고, 60대 남자분이 하루 전부터 왼쪽으로 힘이 빠졌다 안 빠졌다,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대요. 그래서 이거 느낌이 경동맥 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고, 그 다음에 혈관 위험인자 3대장 중에 이제 2개가 다 있었어요. 그 당뇨와 고지혈증이. 그래서 하루 전이기 때문에 급성내경색에 해당되는 시기라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다행히 아직 큰일은 안 터지고 작은 급성기 내경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뇌혈관을 MRA로 촬영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아주 좁은 혈관이 경동맥 위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했고, 초음파의 역할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좁아졌냐 이것도 있지만은 그 동맥경화의 성상이 시술을 하기에 꽤 적합한지 이거를 판단하기도 상당히 좋은,
중요한 검사인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이분은 이제 시술로 빨리 해결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시술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골반 뼈고 이 허벅다리에 저희가 모스키토라고 하는 시술 도구를 이제 납둬서 이 부분에 우리가 찌르겠다. 이걸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타고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도입관을 넣기 위한 과정이고 중간에 잠깐 잘렸는데 이제 도입관은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선을 넣고 카테터를 넣고 배달 물질을 넣는다고. 그래서 이제 와이어가 올라온 다음에 뒤에 조금 두꺼운 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이어는 뺐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혈관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저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단어도 그렇습니다. 지도를 펴야 되거든요. 혈관 지도를 펴놓고 그걸 깔고 시술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면 뷰와 그다음에 옆에서 보는 뷰를 통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봤더니 상당히 좁은 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양상으로 와이어 넣고 카테터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터들을 죄송합니다. 카테터들을 넣고 있고 자 이제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을 했어요. 이게 확인이 됐고 이거를 결국은 와이어를 통과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풍선을 치고 스텐트를 깔아서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간단한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또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 난해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네, 심지어 한 번은 다시 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와이어가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산을 펼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게 요 녀석이 필터, 우산이 되겠고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산이라기보다. 그래서 걔 역시 카테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바스켓을 카테터를 벗기면 싹 펴지는 거예요. 폈죠.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풍선을 치다가 날아갈 수 있는 혈전들이 이 통에 걸리는 겁니다. 실제 뇌혈관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준다 그러면은 큰일이 나질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펴러 그 혈관을 피러 가야겠죠. 지금까지 이제 준비 전 단계였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환자분들이 실제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전신 마취를 안 걸고 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이게 수술이랑 다르게 시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카테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을.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저희가 달아놓고 이 풍선의 끝과 풍선의 시작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중간 부분이 힘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장 좁은 곳에 이제 위치를 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에서 저희가 풍선 부는 기구를 돌려가면서 풍선을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첫 풍선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풍선으로 지금 불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검은색 조형제가 차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좁아져 있던 부분들을 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하고요. 다음에 작은 풍선으로 불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은 작은 풍선으로 먼저 약간의 확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약간 아까 처음보다는 약간 더 회복이 된 걸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제대로 펴야겠죠. 지금 여기가 이제 또 큰 풍선의 끝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갈까 말까 하고 있고, 조심해서 올려야겠죠. 안 그러면 또 튀어가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국에는 풍선의 끝과 풍선의 시작, 이렇게 이제 위치를 또 잘 시켰고, 자, 아까보다 훨씬 더 큰 풍선이 보이고 있죠. 이것도 몇 번 풉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풍선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혈관을 피는 거고요. 그럼 폈으면 다시 수축하려고 그러겠죠. 다시 찌부러들거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텐트를, 이거는 풍선을 아직 몇 번 더 하는 거고,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스텐트가 이제 쑥 올라올 겁니다. 보면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죠. 풍선을 이제 두 번째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풍선을 치니까 아까는 거의 시로라기 같은 혈관밖에 없었는데 많이 확보가 됐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스텐트를 올린 겁니다. 스텐트도 역시 그냥 스텐트를 덜렁덜렁 하면서 가게 되면 모든 혈관이 다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 관 안에 싸서, 시스라는 관 안에 싸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예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위치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베끼면서 쫙 펴지게 하는 개념이고, 결국 다리에서부터 다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팍 하고 다 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망사 같은 스텐트를 이제 넣고 나온 겁니다. 넣었고 최종적으로 스텐트가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아직 우산이 필터가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야겠죠. 지금 여기 이 와이어의 끝은 지금 필터 물질이, 그러니까 보호 물질이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는 잘 펴졌고 아까보다 혈관이 확실히 많이 넓어졌죠. 처음보다. 이렇게 하고 이 바스켓, 이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빼면은 이게 스텐트도 치고 혈관도 다 긁으면서 나올 거니까 얘 역시도 잡는 관으로 가서 입을 다물게 한 다음에 쭉 빼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잡는 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스켓을 어느 정도 키스를 시킨 다음에 물고 입을 다물게 한 다음에 쭉 다 빼고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쭉 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허벅다리로 이제 대퇴동맥 통해서 다 빠지게 되는 거죠. 남는 건 이제 스텐트 하나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색전이, 그러니까 스텐트 하다 보면 동맥경화를 피다 보면 색전이 날아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무리 시술이 안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마지막에 그 스텐트 자체의 혈관도 확인을 하는데, 스텐트는 여전히 뭐 손상이나 이런 게 없고, 마지막에 항상 뇌 안쪽의 혈관을 이런 식으로 막혀 있으면 뚝 끊겨 있거든요.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술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지금 이게 동영상 런타임 보시면 28분입니다. 시술하는데 보통 경동맥 시술 같은 경우는 길면 제가 느끼기엔 1시간 정도였던 것 같고요. 보통은 한 40분 안에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안 좋은
동맥경화 혈관을 갖고 있었는데 다리에 5mm 정도만 절개를 해갖고 이 혈관을 이렇게 쫙 펴주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지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제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는 이겁니다. 이제 수술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다 싶을 때 수술 도구들을 손에서 아주 짧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접근이 처치가 금방 가능해요. 근데 시술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출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뭔 일이 일어나든지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는 요 필터 보호 장치를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게 되면은 이제 풍선을 오히려 스텐트를 다 깐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풍선으로 또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빼주는 그런 작업을 한 동영상인데 아마 지금 시간상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쭉쭉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번째 환자분들은 사실은 제가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렸는데 죽어도 수술을 못 받으시겠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이제 시술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은 모양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시술에 대해서 경동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뇌혈관의 시술이 있다는 거 많이 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경동맥은 결국 뇌 70% 정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큰일이 나게 될 경우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건 상상하시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행으로 알려져 있는 바는 만약에 최근에 6개월, 6개월 사이에 이 혈관의 이상과 부합하는 증상 예를 들면 오른쪽 혈관이 안 좋으시면은 오른쪽 뇌경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편마비가 나타나시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70% 경동맥 70% 이상의 협착 환자들한테 대해서는 증상성으로 간주를 하고 한마디로 사고 친 놈은 또 칠 수 있다. 약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술이든 시술이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요건 이제 구글에서 제가 따온 사진인데 이게 이제 비자 카드 실제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길이를 많이 양보해봤자 5cm 정도의 길이를 목에다가 칼을 대야 되는 건데 시술 같은 경우는 5mm 정도를 노출되는 것도 아닌 사타구니에 해서 뇌신경은 당연히 건드릴 필요가 없죠. 뇌 혈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신경 마비와 같은 부작용도 없고 그다음에 물론 전신마취를 걸고 더 섬세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시술은 전신마취가 불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나 사후 케어도 상당히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입원 기간은 만약에 혈압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없으면 한 짧으면은 3일, 많으로는 이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도 한 5일 정도 안에는 대부분 퇴원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실까요? 예, 네, 오영도님 59세 여성분이시고 뇌 경동맥 초음파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편하게. 네. 일단은 저는 50세 정도 되시면 일단 경동맥 초음파는 한번 처음 해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뭐 50% 이상의 큰 협착이 없다. 그러면은 한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추적을 하시되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도 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은 추적을 하면서 약을 써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는 큰 이상이 있을 때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아보시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특히 경동맥
우리 몸에서 초음파가 이렇게 접근 가능한 곳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뼈가 있다든지 뭐 이래서 접근 가능한 곳이 많지가 않은데 목의 혈관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초음파를 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요.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고 또 우리 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때가 쌓이는 그런 질환 중에서도 경동맥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보면 우리 몸 전체적인 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검사는 저는 상당히 몸 위에도 없고 유용한 검사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너무 자주 정상인분이 너무 자주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상이 발견되거나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혹은 흡연 같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소니님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이 왼쪽으로 쏠렸는데 중심이 안 잡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좀 어지럽고 안과에서 시력도 급하게 나빠졌고요. 공부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말이 이상할 때도 있어요. 뇌졸중 전조 증상인가요? 야,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런 환자 보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실은 제가 말만 듣지는 않고 얼굴도 뵙고 뭐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말투는 어떠신지 왜냐하면 저희가 문진을 하고 이런 이유가 실제 환자를 뵙고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나이도 어떠신지 혹은 뭐 이런데 사실 몸이 왼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못 잡는다는 증상은 상당히 안 좋은 증상이긴 합니다. 그죠? 네. 한쪽으로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뭔가 내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얼굴 마비 이런 게 한쪽으로 나오면 이건 거의 뇌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런 균형 장애 같은 경우는 귀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과연 귀의 문제일까 아니면 머리의 문제일까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동반 증상은 어떠세요? 안개 낀 것 같다, 뭐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런 거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지러움 관련해서는 완전 전문은 아니지만 머리에도 두정염이나 이런 쪽에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이나 다른 병변이 있으면 어지러움 충분히 느낄 수도 있고 특히나 저 눈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는 게 조금 찝찝한데 연령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좀 감별해야 될 증상이긴 하지만 뭐 젊은 분들도 요새 사실 너무 많습니다. 뭐 20대 분들도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로 오시기 때문에 간단한 MRI라도 이상이 없었다는 건 확인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발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연령대가 물론 이제 연령 있으신 분이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연령대를 봤을 땐 19세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예. 근데 19세라고 하면 뇌경색이 뭐 경동맥이 좁거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럴 때 사실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전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면 뭐 19세라 한다고 이제 편두통이라든지 그렇죠. 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성 문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접 얼굴 보고 어떤 말씀하시는지랑 필요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경동맥의 청진기로 경동맥이 좁은지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진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구장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잠깐 위로요? 우리 르라보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신경과 선생님은 경동맥 초음파가 동맥경화가 있는 것 같아서 스텐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심장내과, 순환기내과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질문이신지 하나랑 그다음에 스텐트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일단은 심장내과에서 진행한다. 사실 요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동맥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심장에 가장 가까운 혈관 중에 하나긴 하지만 결국은 뇌혈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술을 하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은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동맥뿐만이 아니라 뇌 안쪽 혈관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들이 보통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나 뭐 뇌 쪽을 보시는 영상외과 그리고 저희 신경과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1번에 대해서는 답드리기 좀 어렵고 스텐트는 뭐 저희가 권유를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있으시고 합당한 증상이 있으시고 초음파든 MR이든 CT든 봤는데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는 수술이든 시술이든 스텐트든 권유는 드리는데 뭐 이게 필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새 너무 약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술을 하게 됐을 때 동맥경화를 펴면서 날아가게 되는 혈전 그로 인해서 뇌경색을 예방을 하려다가 뇌경색이 큰 게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해서 저희가 이런 보호물질을 넣고 그걸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거고요. 확률적으로는 100명 하면 한 1년에 3명 생길까 말까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날아가서 생기는 뇌경색이 실제로 저는 4년, 5년 정도에 1명 경험할까 말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증상성인지 비증상성인지 무증상성인지도 분명히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약물 치료도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시술을 하는 신경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 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의뢰를 드려서 치료하는 걸 같이 이제 치료 과정을 같이 하는데 과거보다 약물이 굉장히 좋아져서 실은 뭐 스텐트를 해야 되느냐, 약물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의사도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또 환자와 환자 보호자분과 저희가 면밀하게 면담을 합니다. 또 어떤 개인의 또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약을 먹고 관리를 잘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또 좁아진 상태를 좀 견딜 수가 없다. 그거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시술과 약물 치료 중에서 시술을 좀 더 선호한다. 이런 개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그 위험도를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가 위험도가 뭐 2% 얘기, 3%, 100명 중에 아까 2~3명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요즘은 계획을 세우고 스텐트를 하는 경우는 1% 이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과거보다 분명히 전 처치한 약물 처치 등도 시술 전후에 있는 약물 처치, 또 시술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부작용 위험이 분명히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괜찮으신 분을 시술하는 건 항상 저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이제 상담을 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증상성인 분들은 심지어 70%가 아니라 90% 이상이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환자분의 의지, 보호자분의 의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 이런 거 꼭 고려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젤님 질문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경동맥이 비슷한... 얼마나 두꺼워져 있으면 위험할까를 물어보셨고 본인께서도 뭐 LDL 콜레스테롤이 130인데 1.09 정도라고 나한테 질문이 이어져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뭐 의사들도 이 경우에 약물 치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만 할 것인지 또 13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애매한 수치거든요. 저게 이제 160을 넘는다든지 하면 웬만하면 약을 쓰라고 할 텐데 또 저게 혈관에 있는 1.09라는 수치가 아예 2mm나 뭐 3mm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거의 해야 된다. 약물 치료를 LDL 콜레스테롤이 130 혹은 100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경미한 동맥경화와 함께 LDL 콜레스테롤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돼서 사실은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고 LDL이 130이고 1.09, 57세 여성분이면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약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한 100 정도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100이나 110.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과
지속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열심히 하셨더라도 보통 이게 생활습관 개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게 특히나 지속하는 게 또 1년 정도는 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약이 쉽거든요. 약은 그냥 주면 분명히 떨어지고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쉽다는 측면이 있는데 본인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의지를 꺾지는 않는 게 보통 제 생각인데 한종 교수님 어떠세요? 네, 그 고지혈증 약 말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 약이 효과가 너무 좋죠. 그 아까 말씀드린 약이 좋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는 저희가 약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한다 말씀드린 게 바로 저 약일 텐데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들이 심심찮게 그러니까 중대하지는 않아도 부작용들도 꽤 있는 약이라서 저도 저 정도 경동맥 초음파 소견 그다음에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전 단계 수준 모든 게 지금 전 단계 수준이라 그러면 57세시고 아직 잘 활동하시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식이요법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게 제가 좀 늦어서 저도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가끔씩 이게 들어간 게 아까 스텐트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근데 저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뭐 이만한가요? 뭐 이만한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 한 가지랑 다른 또 두 번째는 이거 부러지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 저한테 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제가 중요한 주제가 여기 스텐트 삽입술, 뭐 풍선도 불고 스텐트 삽입술을 한 건데 이거가 보통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뭐 부러지진 않는지 이런 질문은 보통 어떻게 답하시는지. 이게 길이에 대해서는 일단 8, 6, 4, 17, 한 4cm, 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상황 따라서 거의 한 10cm 정도가 되는 긴 동맥 경화가 있을 땐 저희가 깔긴 하지만 그 정도 상황까지는 잘 없고 한 5cm 남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는 수술하는 케이스를 안쪽에서 깔고 나온다. 아까 5cm 정도 절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안쪽에서 피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부러지지 않냐. 저는 아직 하나도 경험은 못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게 경동맥이 아니라 척추동맥이라고 아까 잠깐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곳에 깔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목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 안에 혈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텐션 먹고 그 피로를 먹으면서 부러진다. 이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경동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하셨을까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김치환 교수님과 함께 이제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경동맥이라는 것과 그 간단한 시술이 있다는 거, 한 3, 40분 안에 5mm만 절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상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치료 받으시고 간단하고 괜찮은 치료 받으시고 건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